자, 독약 어떻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나? 변질이? 변질이 언제부터 DSM-3는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된 것일까? 진단과 관련된 신뢰를 높이려는 연구를 지속하면서 DSM-3의 기준은 점점 유효성의 가치를 잃어가며 기본 오류를 범하는 길로 빠지기 시작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쩌면은 모든 내용이 연결고리를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슬픔 같은 감정들을 어떤 주어진 상황, 가령 위험이나 상실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의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른다. 과거에는 임상 의사에게 진단의 결정을 맡겼지만 이제는 진단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DSM-3는 정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진단 시스템의 특성을 보였다. 그 결과로 정신질환의 진단 잣대를 광범위하게 설정해서 너무 논리적인 영역에만 치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DSM의 결정과 과도한 진단이 제약회사 연구소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연구소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그 내부의 논리적인 한계 때문이다. 정신의학이 자체적으로 맞닥뜨린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협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위협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약회사 연구소가 DSM에 끼치는 영향은 제약회사 연구소가 정신의학의 링구아 프랑카를 만든 데 영향을 미친 DSM 시스템의 운영이 정신 양약의 발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미국 공화당의원인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의회는 미국 국립정신건강협회를 상대로 더 많은 관리 절차를 요구했다. 관리 절차를. 정신질환자 자녀를 둔 부모들을 구성된 협회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정신질환자 연맹이 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약품 치료 쪽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이유가 꽤 크다. 세계화의 경제 성장의 급부상으로 전철된 서양 사회에서 인생 주기란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맞벌이하며 자녀를 부양한다. 그런 상황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정신이 현재 안녕한 상태인지 돌볼 틈조차 없어진다. 의약품을 통한 치료는 다른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히 정상인과 환자 사이의 경계선을 허무는 데 기여한다. 모두가 이렇게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고 더 보장된 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건데, 정신질환 진단의 변화는 거대 제약산업이 DSM에 미친 주요 영향을 살펴보면 주로 진단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범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30년간 있어온 모든 의료적인 사고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결과로 정신의학의 세부 지식이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었다. 더불어 DSM의 발전은 정신양리학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켜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양리학 임상애들은 여러 진단을 구별시키는 항목들을 실제 치료 과정에 적용을 시켰다. 정신양리학의 발전은 결국 인과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진단을 차별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야 효능이 세분화된 의약품이 적절한 진단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이가 단극성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그 약은 편집증을 통과하는 우울증 치료에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편집증과 단극성이 다르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후자의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전자에 해당하는 약품이 맞을 리가 없다. 신경안정제도 사회적인 불안증에 탁월한 약이 있고 다른 종류의 불안증을 잠재우는 약이 따로 있다. 정신양리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말은 병리학의 관점을 고수하며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임상실험을 통해서 해당 질병에 맞는 약물을 치료낼 수가 있다. 아직은 병인학에 대한 인식이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인학적인 다양한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자, 300점 제로 불안신경증. 이 증상은 과도한 걱정에서 기인한다. 심각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며 자주 신체적인 증후를 동반한다. 그 후에 갈망할 만한 성과를 이룬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당사자인 도널드 클레인과 막스 핑크는 불안신경증과 공황 상태가 이미 프라민이라는 약품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황 상태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했지만 환자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불안 상태를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서로 다른 진단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면 각각의 진단에 적합한 맞춤식 신약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자, 300.2 공포신경증. 이 증상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땀을 흘리며 구토증을 느낀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심지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병적인 공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의 공포를 전이했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공포심이 내재해 있을 때 그 공포가 외부의 사물이나 상황에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아이작 마크와 마이클 젤드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포에 대한 여러 유형이 나타나는 시기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동물에 대한 공포는 아주 어린 시절에 시작이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마침내 DSM-3에서는 병적인 공포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발표했다. 특정 공포증, 사회 공포증, 그리고 광장 공포증인데 진단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공포나 불안감을 말한다. 이렇게 사회적인 대화 나누기,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하기, 또 발표하기, 이렇게 상호작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수치심을 동반한 공포가 정말 병인지 타인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노심초사하는 것 또한 과연 병으로 봐야 할지 자문하게 된다. DSM이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사회공포증의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정상인과 환자의 경계선이 부정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말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장애, 가까운 사람을 잃은 큰 슬픔으로 인한 장애, 거식증, 이야기에 나타난 반복되는 분노 폭발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질병들의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다 정신병이라 말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DSM-4의 수석 편집인 앨런 프랜시스의 공동 집필 중에 하나였던 톰 위드저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편차를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오류를 자주 범한다. 대표적인 예가 환자의 증상이 해당 질환으로 보기에는 허술한 점이 많은데도 무리하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다. 반면에 긍정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딘 경향을 보인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과도한 치료로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쓸데없는 경비를 지출하게 하는 사례다. DSM이 1판부터 3판까지 발견된 지난 20년간 우리는 전문가가 본인이 강조하는 질환의 증후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반대로 그들은 그 범위를 확정하려고 애쓴다. 자꾸 확정해서 더 넓게 해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진짜 정신질환자는 누구인가? 개정 분석 없이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정의를 무시한 채 얼마든지 수많은 병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극도의 불안감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의사는 극심한 만성불안증을 진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각각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불안증을 알 수가 있다. 단순한 우울증도 있고 정신분열증 또한 행동장애도 있다. 불안증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정립되던 초기만 해도 불안증 진단은 정말 심각하게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나 연구가들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로 환자들에게 정신병적 사고가 자주 발견되었다.
우울증을 동반한 불안증, 정신분열증을 동반한 불안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 환자와 정신분열증을 동반한 불안증 환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모호해졌다. 정신질환의 심각성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로까지 확산되었다. 보건당국의 제약에 맞춰서 빅파마의 DSM의 진단 범위의 확대와 정신질환 치료제 확산 사이에 과거 어떤 관계가 있었던 간에 오늘날 이 두 관계는 확실히 밀접하다. FDA의 규제를 겸허히 피하는 수단으로 DSM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바리온 같은 벤조디아제핀이 모든 종류의 불안증을 해결하는 치료제로 허용되던 시대가 끝나면서 이 약물은 오늘날 일상적인 의약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결국 미국 의회는 이 물질의 과다 복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후 미국에서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적절하게. 자, DSM은 약의 사용을 대중화하기 위한 세 번째 운동에 돌입했다. 프랜시스와 위디즈가 설득력 있게 쓴 다음 글에도 언급한다. 새로운 진단법은 신종의약품만큼이나 위험하다. 수많은 환자들이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약품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데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의 효능이 입증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문제까지도 약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리스크가 없이 상태가 호전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약을 질병치료제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진단은 의약품을 정당화하고 약의 효능은 진단을 정당화한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의학을 평가하던 시대에는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을 정신의학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정신질환 진단을 통해서 정당하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와 진단 이 둘의 관계가 기존의 성격을 이탈하고 말았다. 어떤 질환을 진단하면 곧 의약품을 통한 치료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떤 약품이 기능을 인정받으면 그와 관련된 증상 자체도 꼭 필요한 대상인 양 인정을 받는다. 여기에 DSM의 개정도 한몫을 한다. 어떤 증상을 정신질환으로 재정의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의학자들은 DSM의 새로운 증상을 질병으로 인정해서 해당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다 보니 식품의약국의 규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DSM. DSM-V의 데이터 작업의 총책임자는 기분과 관련된 장애 중에서 어떤 대상을 잃은 후에 우울증에 가까운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오류를 그런 측면에서 DSM은 순한 납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DSM-5의 데이터 작업의 총책임자는 기분과 관련된 장애 중에서 어떤 대상을 잃을 후에 우울증에 가까운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보기로 결정을 했다. 따라서 그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온 슬픔이 이제는 상실 후 우울증이란 병명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DSM-3를 알차게 활용하는 빅파마, 즉 거대 산업이 DSM-3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추적하는 동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은 부분들이 있다. 과거의 진단 기준에는 모호한 측면이 꽤 있어서 제약 산업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확대할 수가 있었다. DSM-3가 발표되기 전 기존의 전염병 연구에 따르면 맨해튼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 상당수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내 생각에도 DSM-3는 그전 매뉴얼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진단의 범죄를 정의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정의들이 새로 추가되었고 진단 기준이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소들은 외부의 질타에 대항해서 싸울 중요한 무기로 이 매뉴얼을 기준으로 사용을 했다. 바람직한 상식이 때로는 제한적일 수가 있다. 특히 의학과 관련된 진단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DSM-2에서는 정상적인 불안증과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불안증 사이의 경계선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움을 비롯한 그의 파생물인
여러 형태의 진정제들은 1960년대에 불티나게 팔렸다. 이에 미국 의회와 식품의약국은 정신과 관련된 이상 증세의 약물 치료가 궤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품 개발은 어디까지나 생명의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DSM의 면역알의 정상적인 불안증과 질환으로 판단되는 불안증이 아직 병명으로 올라 있지 않은 시기에도 이미 정신과 의사들은 불안증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약물 복용을 허용하며 대래 장려를 했다. 정상인의 환자의 경계선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서 DSM-3는 약품 제조업체의 근심을 덜어주는 데 일조를 했다. 불안증. 여러 증후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라는 것이 또 다른 상황에서 설득력이 발휘한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최근 도시 변두리 비명가의 범죄 발생률이 부쩍 늘고 있다. 비명가의 청소년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단체로 결성한다.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활동 그룹에서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건장함을 과시한다.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룰과 또 소속감에 대한 압박감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M이 정한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 청소년들은 행동장애를 가진 이들이 되어진다. 반사적인 태도를 병적인 증후로 판단한 결과다. 전후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DSM에 명시된 기준으로 이 접근법을 객관적이며 믿을만하다고 단정을 해버린다. 그렇게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양리학의 미래는 정말로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리스크 과장을 위한 수치 조작이라. 건강한 사람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병을 가진 환자라고 한 크노크는 이 말을 클로드 베르나르에게 기꺼이 적용시켰다. 오늘날 당신이 어떤 진단을 받든 병원에 가면 일단 한 가지 증상으로 끝나는 일은 드물다. 그쵸? 이 수치들이 모든 비가시적인 증상의 척도는 아닐지라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증후 또 어떤 임상 증상인지에 따라서 리스크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을 마지막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그룹 또는 전체 인구의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완성할 수 있다. 리스크의 특징은 결코 의학적인 정의가 아니다. 오히려 수치와 관련된 계산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측면이 높다. 초기 보험 회사들은 가입자가 사망할 리스크를 양으로 계산해 평가했고 그래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기본 정보를 수집해서 다양한 리스크를 조사해 왔다. 이렇게 이처럼 보험회사든 통계수치에 의존하는 방식은 보건당국의 정책 결정을 물론 100년 전부터 의학계가 실행해온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고혈압 예방의약품의 생산. 자, 오랜 시간 고혈압은 동맥의 혈압이 140, 90을 넘었을 때 정의되었다. 가장 정상적인 수치는 80, 120인데 정확히 140, 90인 경우라도 따로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99년 WHO 산하의 위원들은 정상 고혈압 수치를 80으로 내리면서 확장기 혈압 최소치인 이 수치를 넘어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진단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고혈압 환자가 수가 급증해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콜레스테롤 당신의 수치를 기억하라. 1950년 초반부터 프레밍햄에서 광범위한 전염병 연구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수치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막힌 일이다. 미국 NCP가 과다 콜레스테롤의 기준치를 낮춘 시점은 그의 메바코르로바스타틴 이 시장에 출시된 지 딱 1개월 된 시점이다. 그렇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앞으로 설명을 더 자세히 듣겠지만 2001년 NCF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10에서 20%인 사람에게 스타틴 계열의 약물 복용을 권장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mg 이상인 사람에게도 동일한 치료를 추천했다. 그 결과 미국인 중에 상당수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절대적으로 복용해야 했던 거죠. 이렇게 골다공증은 노화된 뼈를 어떻게 수치할 수 있나?
뼈에 구멍이 생기면서 약해지는 증상인 골다공증은 오랫동안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었다. 어떻게? 골다공증. 1994년에 WHO 산하의 전문가위원회는 20에서 29세 성인 여성의 평균 뼈 밀도를 정상적인 수치로 규정했다. 하지만 평균 수치란 가변적인 성향이 있어서 나이에 따라서 정상 기준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기준을. WHO가 조기 골다공증 기준을 설정한 무렵에 의약품 시장에서는 신종 의약품들이 시기적절하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평생 먹어야 하는 알약. 수치만으로도 현기증이 나고 그 수치가 사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수치에 대한 질환에 대한 리스크는 불어나기도 하고 몇 배 이상 증가하기도 한다. 영국의 피부과 의사 니콜라스 월드 멜컴로가 만능약으로 제안한 폴리필도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건데요. 뛰어난 우리의 목표와 부합하는 약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타딘 계열이 있다. 이어서 세 종류의 혈압약이 있다.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 혼합 약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폴리필. 거대 제약사는 아직도 완벽한 폴리필을 개발하지 못했다. 물론 그렇다고 시도조차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외대 매체를 통해서 이 약은 쉽게 말해서 뚱뚱한 배 콤플렉스를 없애주는 약으로 통하기 시작했고 대사증후군 치료제로 쓰여 잠재의 가능성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함에 걸릴 리스크가 다분한 3,300에서 4천만 명의 잠재적인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약이라고 이 수는 미국 인구의 25에서 30%에 해당한다. 최근 속보 이 책 원고를 마감하고 인쇄소에 보낼 즈음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다. 바로 미국 의학협회 AMA가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 내리기까지 미국 심장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의학 전문가들이 뒤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뒷받침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매우 심각한 질환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호르몬 분비가 에서 질병이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질병이죠. 챕터 16에서 의약품의 홍보와 스캔들 뭐 이런 2010년 여름에 영국의 글락소미스 클라인 연구소는 미국 행정당국이 기소한 형법소송에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30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지금까지 제작해서 소송에서 휘말려낸 벌금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 스캔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독자라 해도 나무랄 생각은 없다. 이런 사건은 미국에서만 지난 10년간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있어왔다. 이런 스캔들, 약품 스캔들이 팍실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었던 아반디아 스캔들, 아반디아 이전의 아반디아, 레졸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증상과 징후를 호소할 때 질병으로 진단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수세기 동안 있어 왔지만 폐 주변 흉곽이 아프다고 바로 구협염을 진단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생체 지표로 환자를 진단한다. 심전도를 측정해서 표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급성 심근 경색증을 진단한다. 20세기를 거친 동안의 여러 지표로 해당 질병의 유무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관상동미치료, 의학 정보의 경제성, 시장 판매, 스캔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관리, 이렇게 많네요.